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모두가 한 방향을 쫓는 건 아닙니다. 인버스 투자도 절대 열기가 식지를 않는 모습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10일 하루 동안만 1,676억 원의 자금을 여기에 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방을 노리시는 걸까요? 부지점장님, 인버스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종의 내가 주식을 어느 정도 들고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해지 차원으로 인버스를 투자하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한 방향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과연 결과가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투자에 성공했던 고수들이 항상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뭐냐면 시장을 예측하지 말아였어요. 근데 인버스라든가 인버스 레버리지, 쉽게 2배 인버스니까 우리가 곱버스라고도 부르고, 예, 그다음에 일반 레버리지, 그다음에 인덱스형 ETF 이런 모든 것들은 주체가 그것을 매수하는 주체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는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즉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이죠. 근데 시장 예측이 참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라 그럴까요? 둘이서 줄다리기 하는 거나 똑같아요. 같든가 잃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업 투자는 좀 다릅니다. 기업 투자는 내가 잘 분석을 해서 이 회사가 미래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주가가 빠지면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무서운 게 아니고 실적 가치 대비 주가 떨어졌으니까 더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면 편안하게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즉 안전장치가 여러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실적이 좋으면 배당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버스나 인덱스형, 레버리지형 ETF를 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큰 시황을 갖고 하신다기보다도 짧은 방향성에 대한 내 예측이 맞으면 바로 만족하시는 그런 측면에 맞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수많은 분들이 2,000포인트 넘어서 인버스나 이런 쪽에 타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은 예측을 안 하시는 거를 저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방향성 투자는 투자보다 베팅의 성격이 조금 더 짙은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고요. 금값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짚어봤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온수당 4,000달러 간다 만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일까요?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까지 염두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이제 방송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기초자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해외 주식도 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모두가 다 해외 주식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오히려 한국 주식이 훨씬 더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금값의 오늘 급락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튀었어요. 미국 금리가 튀는 이유는 뭐죠?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행한 2년물짜리죠. 오늘 발행한 2년물짜리가 400억 넘게 발행이 됐어요. 400억 정도 발행이 됐어요. 규모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네, 맞아요. 한국 돈으로 거의 60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고요. 근데 이게 오늘로 끝이 아니에요. 내일 또 나와요. 그럼 내일로 끝이 아니요. 모레 또 나와요. 이번 한 주 동안만 미국 국채가 나와야 될 게 1,100억 달러예요.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 수요, 즉 매각 수요가 이렇게 많으면 채권 금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야 잘 팔리죠. 네. 야, 이거 조금 먹을 게 있어야 돼.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향후에 채권 금리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주게 하는 거죠. 채권 금리가 올라야 매수세가 더 잘 달라붙는데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돈 뿌리고 해야 되니까 채권 발행이 제몸에서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금리가 계속 위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 타겟팅 2%를 굳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안 한다는 건 금리에 대해 그 물가 인상률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금리도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 용인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서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돈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곧 이자인데요. 이자가 올라갔다는 건 달러를 갖고 있으면 받을 이자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돈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강달러? 예, 그래서 소폭 강달러. 근데 이거를 뭐 되게 강달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 달러 강세는 위험자산 선호 이것도 아니에요. 위험자산 선호 시즌은 지금 좀 끝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엔화 대비 강세였거든요. 위험자산,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안전자산 선호가 나면 엔이 가장 세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면서 강세로 가는데 지금 엔 대비 달러가 강세였다라는 것은 안전자산 선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금리와 더불어서 달러가 강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달러가 강세면 페어예요, 페어. 금은 달러와 페어예요. 왜? 그동안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돈 많이 찍어냈으니까 달러 가치 떨어질 것 같지 않느냐? 근데 최근에 달러 가치가 떨어졌죠. 유로 가치가 1.1대에서부터 1.18대까지 올라오면서 유로화가 올라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더 부스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더 고양이 되면서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최근에. 그런데 이 한 방향만 있을 줄 알고 달려왔더니,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높이 달려왔는데 금값이 강세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금값이 지금 떨어진 거고, 금값만 떨어진 게 아니고 금값 올라가니까 그러면 금값 너 레버리지, 나는 레버리지 할래 했던 게 뭐예요? 은이에요. 금의 레버리지는 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몇 배 레버리지를 해야 되겠다 했던 은은 14% 폭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것과 연계된 건데, 그럼 앞으로 금값이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안 날 것이냐, 그리고 달러 가치가 과연 지켜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화량이 많은 것,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통화량이 많은 것도 맞고, 인플레이션 허용하게 된다면 통화 가치 하락을 더 용인하는 것 같고, 이런 구조는 깨질 거냐? 2022년까지 안 깨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달렸으니까 숨고르기를 세게 한 것이고, 여기서 뭐 숨고르기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틀이 지금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전망이에요. 네. 지금은 그런 전망을 하기는 이르고, 오히려 기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한 것이고, 기존의 흐름처럼 달러 가치는 중장기적인 약세 흐름으로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금값은 지금 하락 보이는 게 조정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중장기 워낙 많이 관점에서는 올랐어요. 좀 다른 차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얘기 꺼내기 민망한데 그래도 뭐 2차 전지주의 이런 지표격이다 보니까 테슬라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뭐 이론상 분할을 하면 기업 가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편에서 커지고 있거든요. 테슬라 추가 상승 가능할지도 궁금해지고 2차 전지주 동행해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액면보다라면 이제 접근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좀 나아지는 거는 있을 테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테슬라를 볼 때 뭐를 보셔야 되냐면, 테슬라의 앞으로 향후에 판매 대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좋고,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공장 증설 계획을 보시면 아는데요. 지금 공장 증설할 곳이 네바다, 그리고 지금 상하이도 추가로 확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의 연산 50만 대 수준의 베를린 공장을 짓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권에 하나 더, 그게 뭐 일본이냐 한국이냐 뭐 이런 수랑설레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것은 어찌되었건 증설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은 많지 않죠. 많지 않고, 결국은 거기에 이제 배터리를 지금 LG화학을 대표로 필두로 해서 이제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계속 늘어날 것인지 여부인데, 그건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기가 팩토리가 어디에 더 지어질 것이냐인데, 일단 지금 유럽 쪽에서는 판매가 잠깐 줄었습니다. 2분기에 좀 줄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줄어서 줄은 거냐 아니면 공급이 부족해서 줄은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3분기에 만약에 회복을 해준다면 그동안에 얘기했던 테슬라의 증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증설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얘네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천막 쳐놓고 지금 차 만들고 있거든요. 예, 일부는 천막을 쳐놓고 차를 만들고 공장을 지어가는데 다 완공 안 했는데 일부 지은 라인에서 또 차를 만들고 이런 정도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수요는 살아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모델 Y, 모델 3 이런 쪽은 이미 상당히 많이 지금 저기 그 잔고가 있죠. 그 예약 잔고가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좋은데 다른 회사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유럽에서 좀 빠졌을 때 어디가 좋았냐면 폭스바겐의 이런 데가 상당히 발군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었고요. 무슨 말이냐? 전기차로 패러다임 바뀌는 게 테슬라가 이제 시동을 걸어서 오는데 이게 가속화되고 이거 진짜로 계속 그렇게 가는 거냐? 사실은 내연기관차들은 지금 미정미정해요.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왜냐하면 지금 돈벌이는 전기차는 팔면 팔수록 손해고 내연기관은 팔면 팔수록 수익이 나오니까 확 전환을 못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데 굳이. 이게. 그래서 많이 망했죠. 필름 회사가 망했고 또 그다음에 핸드폰 옛날 그냥 뭐죠? 그걸 뭐라 그러지? 그 피처폰 회사들 망했잖아요. 네. 그거 전환 잘못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미적하는 회사들 내연기관 중에 망하는 회사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근데 어쨌든 그 흐름들이 문명사적 전환이라면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라서 이 사이클은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클이 한번 도래를 하면은 정말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